그러면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좀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일단 뭉뚱그려서 통과를 시켜보고 남은 6개월 동안 결정을 한번 봐보자.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그런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그게 승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임기 초에 뭐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꼬이게 만든 건 전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이 문제를 훨씬 키운 측면은 뭐냐면 굉장히 어리석게 대응을 했다.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뭐 기업의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이었으면 이렇게 했어야죠. 3조는 인정하겠다. 다만 2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거부권을 통으로 막 이게 무슨 이상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할 게 아니라 3조는 인정을 하고 2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를 해보자. 그 의미를 이해한다. 아니 윤석열 정부 무슨 노동약자 지원법 뭐 이런 거 한다면 그 노동약자가 이 2조에 가장 해당하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냥 통으로 거부권을 그냥 행사해 버렸죠. 그러니까 더욱더 당시 야당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권 세력이 된 이쪽에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 남은 6개월 동안 뭐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과 아니면 말씀하신 하청 노동조합, 플랫폼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뭐 약간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법이 그래서 이해관계들이 조율되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달라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대기업 자동차 이제 회사가 있고 이제 원청 자동차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 하청들이 있고 이 하청들의 1차 하청 밑에 다시 2차 하청, 3차 하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조가 2차든 3차든 1차든 하청에서 조직이 돼서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원청의 교섭을 요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원청 정규직 노조와 이 하청 노조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원래 법의 취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가 이제 제일 커지고 있다. 즉,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 하청 또는 2차 하청 이런 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동 격차가. 그럼 같은 민주노총, 같은 한국노총 노조라고 하면 공동교섭을 해야죠. 공동교섭단을 꾸려서 원하청 노조가 이렇게 해서 회사에 요구를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인정할게. 오케이. 공동교섭 꾸려면 인정할게. 우리 파이가 100인데, 자, 원래 원청한테 맨날 100 줬는데, 원청한테 70, 이제 하청한테 30을, 이제 그동안 안 주던 30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윤의 분배잖아요. 네. 그럼 원청 노조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가 100을 받았는데, 30이 줄어드는 거예요. 30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청 노조들은, 아니, 이렇게는 못해.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가면 교섭 분리를 요청할 겁니다. 자, 원청 노조, 우리는 따로 교섭할 거야. 하청 노조 너희끼리 교섭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청은 원래 100대로 요구하겠죠. 그럼 하청이 30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아니 원청에 100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을 줄 수는 없어.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 교섭을 뭐 직접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 공동 교섭을 꾸리지 않는 한 힘이 강해질 수는 없어요. 규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하청 노조가 규모가 더 커지면 어느 정도 압박력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하는 순간 그럼 이제 노동운동의 원칙이라는 측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진보의 뭐 성역 같은 곳이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교섭 분리해서 각자 교섭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었어? 원래 뭐 141노조니 예를 들면 같은 노조니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산별 노조를 꾸린다는 건 산별 교섭이라는 거 원래 그렇죠. 하나의 노조로 같이 교섭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분리 교섭하면 이제 우리 산별 교섭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사실 하청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힘이 약한 하청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권리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원청 노동조합과 단일한 창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유인이 좀 더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서 그럼 실질적 교섭권을 임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교섭권을 산별노조 중앙이 갖느냐 기업 단위 노조가 갖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지금까지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훨씬 힘이 세거든요.
산별노조나 총연맹보다 더 셉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나 뭐 이런 것이 훨씬 힘이 세죠. 네. 그러니까 임금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결정해야지. 아니면 우리 나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산별노조나 총연맹이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의 2조가 개정되지 않아도 노동운동이 만약에 원하청 노조가 지금 원청 노조가 이제부터 우리는 하청 노조를 다 합쳐가지고 교섭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 사측을 압도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단결을 해야 되는데 단결을 못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좀 제한적인 요인이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별교섭을 한다든지 공동교섭을 한다든지 집단교섭을 한다든지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곳과 힘이 약한 곳을 데려와서 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힘이 많은 노조가 자기가 얻어야 될 이윤의 상당수를 힘이 약한 노조에게 분배하겠다. 결국 이거예요. 산별교섭이든 집단교섭이든 공동교섭이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를 또는 놓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죠. 왜? 우리나 저기나 거기서 거기니까 같이 하면 더 세져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격차가 이미 2배 막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줄일 유인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북유럽 복지국가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가 뭐 지금은 많이 이제 해체가 됐지만 예전에 이제 중앙교섭, 산별교섭, 총연맹에 교섭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교섭하는 이거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스웨덴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웨덴도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 제조업에 대한 임금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건설 경기는 엄청 붐이 일어날 거잖아요. 건설은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재건을 해야 되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내부에서 야 이건 불평등하잖아. 우리 수출 제조업은 임금이 낮은데 건설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 이거 불평등이야. 이걸 조율해야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노동 내부의 불만 때문에 이걸 맞춰야지. 그리고 당시 스웨덴 노동운동이 이렇게 노동 내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노동이 분열될 거잖아요. 격차가 커지면. 그러기 위해서 강제로 중앙교섭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원청 노동조합 입장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 100을 나누는 거는 아니고 회사에 30을 너희가 더 받으면 되잖아. 교섭해서. 회사도 돈 많이 버는데 왜 같은 노동자끼리 이걸 나눠 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원청에 100 주던 것도 우리는 그동안 지금 성과급 잔치 하잖아요. 이거 다 많이 주는데 더 추가로 부담하라고? 노란봉투법은 그럼 결국은 기업에 추가 부담을 하라는 법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 사법화로 가겠죠. 법원으로 가겠죠. 또는 교섭을 줄 게 없어. 우리 100이나 줬어. 저쪽에 성과급 1000% 요구해서 1000%를 다 주고 어떻게 하청에 줄 게 있어. 우리 10밖에 못 줘. 하청은 10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스웨덴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별나게 이기적인 건가요? 유별나게 이기적이지 않죠. 유전자가 특별히 우리가 이기적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어떤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노동운동이 예를 들면 스웨덴의 노동운동이나 독일의 노동운동처럼 강한 결단,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는 큰 결단을 할 만큼의 정치력과 포부가 없었다. 그게 가져온 결과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노동의 분해는 너무 빨라졌다. 그쵸? 그 사이에 새로운 노동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 격차는 너무 커졌고 그러니까 조건의 문제죠. 조건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뭔가 운동권식 논리를 이야기하면 운동권식 논리. 그 노동조합이 뭐 임금을 더 올려서 받고 성과급의 형태로 받든 그렇게 하는 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다 이어지는 맥락인 거잖아요. 원래는 네. 이 노동 내부의 격차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벌어질지라도 결국엔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만들어질 거다, 결과로 갈 거다, 약간 이런 게 원래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세계관 같은 거 아니었나요? 네, 마르크스의 논리죠. 네. 노동자 계급이 이 생산관계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기적 이익을 계속 요구하더라도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곧 전체 사회의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였는데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쓴 칼플라이라는 학자가 거대한 전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싸구려 마술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칼플라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노동자 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할 때, 그때야말로 노동자 계급이 전체 계급을 통합하는, 그때 당시 운동권 용어로는 선진 계급, 이런 게, 선도 계급, 이런 게 될 수 있다. 칼플라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 현실은 저는 칼플라니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정치는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로서만 살아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는 가족으로서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죠. 또는 우리가 다른 정체성으로의 이해관계도 다 갖고 있어요. 노동 있는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노동이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 이익을 때로 희생할 때 이때 가능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게 건강보험 개혁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마 저는 영국의 NHS와 비교해도 한국의 건강보험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사실 당시에 건강보험료에서 손해를 보던 노동조합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통합, 김대중 정부 때거든요. 건강보험 통합에 동의해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전진하는 거죠. 네, 일단 노동봉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요. 향후 이제 통과 이후에 시행까지 됐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 하나는 이제 사법화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거는 지금도 소송이 적은 건 아니니까 큰 변화라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 내부,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뭔가 혼란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왜냐면 이대로 가면 그럼 하청노조들, 아까 플랫폼 노조들은 누구를 비난할까요? 감정적으로 당연히 원청 정규직 노조를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측은 좋죠. 너희끼리 싸우니까 이런 거죠. 그럼 법에 애초 취지 않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사측이 그냥 법원으로 계속 가서 이걸 몇 년간 뭉개. 그러면 하청노조는 또다시 어떤 방법을 택할 겁니까? 이런 약한 노조들은 농성이라는 방식의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에 손배가압류 문제가 논쟁이 될 거고, 그러면서 기업은 이렇게 아니 이제 여기에 손배가압류도 못 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논의해야 되는 건 노동 쪽은 그러면 이 공동교섭, 집단교섭 이것을 어떻게 짤 거냐, 어떻게 강제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서로 간의 역할 분배를 할 거냐. 하청노조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당장 한 번에 100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하청노조들이나 또는 플랫폼 노조들도 우리는 이번에 이게 목적이야. 이런 것들을 전략을 잘 짜야죠. 결국은 노란봉투법이 성공하냐 마냐는 노사의 전략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제도적인 사법 체계보다 더 그게 중요하다는. 노사관계는 이게 핵심이에요. 법을 아무리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실행시키는 건 노사의 주체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법들하고 달라요. 다른 법들은 법을 만들면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노사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룰을 만드는 거예요. 경기장에 이 룰대로 경기장에서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우리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룰이 바뀌면 플레이어들의 전략도 바뀝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은 어떤 전략을 쓰냐? 이 룰 안에서 상대를 최대한 제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을 쓴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다른 입법들하고 그런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플레이어들의 역량과 전략 상태를 보면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사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노동계나 진보진영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당연히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한 번에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가 다 조금씩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예, 부담스러운 얘기를 다 꺼내놓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정치권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문제를 노사관계에서 진짜 하청이나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의 이 노동권을 더 보호하는 이 문제를 고민했다면,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진짜 진작에 고민했다면 훨씬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권도 그거보다는 목적이 따로 있었죠. 뭐냐면 이 법안이 상징적인 게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만 접근했죠. 기업들의 책임이 없냐? 기업들 책임이 있어요. 기업들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겁니다. 기업들도 이전에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안 해온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동을 아웃소싱 해온 거죠. 그리고 손배가함을 과도하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와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업들도 너희들 이제까지 책임을 다 회피해 왔잖아. 아무런 책임을 안 졌잖아.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 이 말에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피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이 남은 6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시행 이전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보고 바로잡고 아니면 도입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 네. 것 같아요. 저는 노동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교섭을 어떻게 강제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유리해, 또는 간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짜는 거,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법은 통과된 거고 시행령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모범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모든 노사관계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아까처럼 어떤 곳에서는 원하청 노조가 같이 사이가 괜찮아서 원청 노조가 우리가 100에서 20 정도는 포기할게, 올해. 왜? 여기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찾아내야죠. 정부에서는 이런 데를 찾아내서 모범 모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신뢰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노조들도 눈치라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모범 모델을 만드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왜냐면 지금부터 찾아다니고 지금부터 비공식적으로 원청노조, 하청노조, 사측 다 만나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다른 뉴스나 뭐 기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재하고 오히려 뭔가 퍼포먼스나 법, 제도 이런 거에 좀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 같은 생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